금년도 연세대학교 모의 면접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올해부터 면접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죠.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확인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면접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항상 서류평가에 통과한 학생들의 30% 정도가 면접에 의해서 뒤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제 짧은 여름방학 기간밖에 없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학생부 관리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1단계 통과가 돼야지 면접에 대한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갖다 우수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의 합격의 결정은 바로 이제 면접이 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면접을 준비하실 때 요령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갖다 작성을 하는 확인 면접의 경우에는 자기 거에 대한 컨텐츠가 나타나게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나 이거를 갖다 왜 하게 되었고 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런 심화학습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근데 제시문 기반 면접에 같은 경우는 자연이나 인문이나 것은 일단 기본적인 교과목에 충실을 해야겠죠. 물화생제 2 과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것이 먼저 교과관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갖춰야 될 것은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번에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갖다 많이 쌓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문사회 계열이든 자연과학 계열이든 어떤 신문에 있는 어떤 배경 지식들,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갖다 특별하게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교과에 충실하자. 거기다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최근 트렌드에 대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인문사회 계열의 자연과학 계열의 지식을 쌓는다고 한다면 면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연세대학교가 발표한 확인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 문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의 확인 면접 문항입니다. 질문원, 질문 첫 번째 것이 이런 내용이죠. 고등학교 재학 중 수행평가, 동아리활동, 과제연구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산출한 경험이 있나요? 실패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던 경험에 대해 말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앞서 말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질문은 학교 내 활동을 하던 중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가급적 대인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제외하고 답변해 주세요. 네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배우게 된 것이 있나요? 어떤 활동이었고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이것이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형에 있는 확인 면접 문항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물어보죠. 뭐냐면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던 경험을 갖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자소서에도 나타나면 되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자소서 2번 문항, 예시 문항을 보면 실패와 좌절을 겪고 극복한 경험을 갖다 한번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울대학교의 교사 연수 자료에서도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현재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있거나 자소서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부에 자소서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갖다 파악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자소서에 썼다고 한다면 보다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준비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자소서에 안 썼다 하더라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연세대 모의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자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 자연 면접 문항들을 갖다 보면 보통 물화생지 2 과목에서에 대한 골고루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과 다 이런 제시문들이
이제 그 물리와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화학 등의 이런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들을 갖다 제시문들을 주고 이거와 관련된 이제 통합적인 사고력을 묻는 질문들이 나온 경우입니다. 한번 예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름은 대략 지상 2km 이상의 상공에서 만들어진다. 지구의 중력을 고려하면 비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력은 초속 수백 미터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등속 운동을 유지하여 초속 10m 정도로 떨어진다. 빗방울의 크기와 바람 등에 따라 실제 속력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아래 액체 반응식은 대부분의 화학 반응과 마찬가지로 가역 반응이다. 이 반응을 통해서 A는 그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은 B와 C로 변환된다. 위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반응물 A의 농도를 측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음은 실험실 플라스크에서 자라고 있는 효모의 세포수를 시간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또 그 제시문 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생필품이 된 마스크 등급에 표시된 숫자는 특정 크기의 미세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비율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KF94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 이런 이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문들이 주어져 있죠. 이걸 보고 문제 1, 제시문 가나다에 언급된 현상의 기본 원리를 각각 설명하고 각 현상의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말하시오. 이런 부분이 있죠. 문제 2,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기술개발 연구 책임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에서는 제시문 나의 화학 반응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연구소에서는 A를 원료로 사용하여 남김없이 B와 C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위 제시문 나와라 문제 1의 답변을 참고하여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의 원리뿐만 아니라 원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인 사고력을 갖다 갖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어떤 개념들 갖다 묻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연에 나와 있는 면접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문에 있는 모의 면접 제시문 면접 문항을 보겠습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며 국가의 권력도 이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에게 자유가 무질서나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기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 울타리를 표현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 규칙인데 이 규칙은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롭지 못하며 무엇이 금지해야 할 행동인가에 대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자의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자의적인 행동 제한이 없는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강제를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으며 강제를 막기 위한 강제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언제 강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게 이제 제시문 가였고요. 제시문 나를 보면 많은 공리주의자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이러한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행위 공리주의는 매번 행위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때때로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도덕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를 규칙 공리주의라고 한다. 보통 규칙이 가져올 결과를 계산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것보다 쉽다. 또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들은 대부분 상식적 도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들이 상호 충돌할 때 결국 행위 공리주의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와 해악을 끼치지 말라라는 규칙이 충돌을 일으킬 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와 같은 규칙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또 이제 제시문을 보면 다를 보면 이제 토의한 내용이 있죠. 다음은 토론에 참여한 여섯 학생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주, 이동을 제한하는 게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 신문에서 봤는데 남미 어느 지역의 빈민가에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보다 지역 봉쇄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기사가 있더라고. 광해, 맞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집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파악할 수도 없고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도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지 못해 걱정이야. 위당, 우리 사촌 언니는 장애가 있는데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져서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런데 장애인 운동시설이 문을 열지 않으니 큰일이야. 용재,
우리 삼촌은 코비드19가 확산되면서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해고 위기야. 우리 형도 무급휴직이 길어지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지만 타인과 거리를 두고 일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염병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지킬 수 있을까? 외솔, 유럽에서 정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내게는 새롭게 다가왔어.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일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권리 제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통제를 쉽게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원철, 확진자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확진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야. 어떤 확진자는 코비드19로 인한 고통보다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컸다고 말하더라고.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나올 때마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이제 제시문 다가 있죠. 제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그래프 1은 코비드19의 확산에 대응하는 네 국가의 정부 정책 가운데 영역별 통제 정도를 나타내며 그래프 2는 국가별 코비드19 확진자 수를 보여준다. 그래프 1에서 정부의 통제는 통제 영역에 따라 지역 간 이동 통제, 시설 통제, 정보 통제로 구분된다. 각 통제 대상의 세부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의 통제 정도는 아래 항목을 지표한 값을 표시한다. 그래프에 표시된 ABCD 국가는 지리적 고립도, 국제적 이동과 교류의 수준, 인구 밀도, 1인당 국민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수준, 복지 수준, 코비드19의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성과 개입 정도, 코비드19 검사 기술과 속도, 검사 횟수와 비용, 검사기관 접근성, 병원 시설 및 보건행정을 포함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측면에서 모두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역 간 이동 통제, 시설 통제, 정보 통제는 상호 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이런 그래프를 갖고 이제 문항들을 보면 문제 1, 제시문 나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 내용을 논하죠. 계속 이렇게 이제 인문사회계열 쪽에 대한 그 연대 면접 문항들을 보면 그래프 해석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 제시문 문제에서도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창의적 관점에 대한 어떤 관점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문제 2, 문제 1의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이랬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그래프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제시문 가나다라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사고력을 나타내는 이런 면접 문항들이 학생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면접 문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의 합격의 결정은 면접이야죠. 면접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30% 정도가 면접에 의해서 뒤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화생기라 자연계열 같은 경우 물화생기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각 교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심화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과 같은 기자, 언론 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가장 면접을 잘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형에 대한 면접은 학생들이 자기의 학생부와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와 그 다음에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바로 콘텐츠가 있는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심화학습을 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왜 이 학습을 했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면접을 갖다 묻는 학생 확인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갖다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